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164개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한일 양측의 여론전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서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양국 대표단 모두 제네바 현지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일본의 조치가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WTO 회원국 대표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공항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도 저희 YTN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지만 WTO 일반이사회 전략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WTO 일반이사회 몇 시쯤 시작 예정인가요? 네,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요청으로 제기된 일본의 수출 관련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일에 긴급 상정 안건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의제마다 시간이 얼마나 할애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우리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의제에 대해 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적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한 뒤에 제3국 가운데 관심 있는 나라가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측 발언에 필요하다면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를 하거나 모종의 결정을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게 인식시키고 일본 측의 조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회를 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 25분 항공편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산업부는 유 통상본부장이 방미 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아웃리치, 즉 대외 접촉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전격 방문해 대미 설득전에 나서기도 했죠. 이번 유 본부장의 방미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측과 또 이를 방어하는 일본 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이고 또 일본은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를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지적하려는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무역에 관한 대표 협정인 가트 조항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트 협정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 가트 1조 1항도 공략 포인트로 꼽힙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던 우리나라를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규제로 해당 물품의 한국 수출이 지연된다면 이 역시
가트 10조 사망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명백한 국제 규약에 근거를 둔 논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조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 WTO 회원국이 잘 알 수 있게 정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 내부 운용 규정을 바꾼 것일 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도 국제규약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って指摘は全く当たらず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불충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안보 이익을 위해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역시 국제사회 설득에 자신감을 보이며 통상 전문가를 파견한 만큼 오늘 이사회에서는 한일 양측에 불꽃 튀는 논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일 갈등이 첨예한 시점에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만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일단 볼턴 보좌관 오늘 오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공개된 일정은 없습니다. 내일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주한 미 대사관과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 외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논의로 꼽고 있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일본 방문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만큼 볼턴 부장관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턴 부장관은 일본에서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잘 풀어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확전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일 대화를 위한 다리 놓기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방안에서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문제와 또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의 호위 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볼턴 부장관이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다룰 WTO 이사회가 오늘로 예정돼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회원국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팀킬을 멈추라고 비판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어린애 같은 정치를 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본 경제 보복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슈인데요. 여야 모두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면서도 이 해법을 놓고는 시각차가 여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WTO 이사회와 관련해 경제 한일전이 링 위에 올랐다며 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냐고 한국당에 되물으며 황교안 대표가 그 길이라는 말로 일본에 대한 저자세를 포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감 제로 정당이라며 백태클, 엑스맨 발언에 이어 자책골을 넣는 팀킬 행위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길 정신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지가 있는지 방법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 없이 오히려 간극을 키우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면서 어린애 같은 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상대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싸워야 한다며 일본 수출 규제 철회 결의안과 민생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또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도왔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22일 주요 기사 제목입니다. 화웨이의 전직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 통신공사와 지분 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 판다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서 장비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기지국과 안테나 등 고려링크 설립에 필요한 장비를 전달하는 데 매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화웨이의 장비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나르는 내용을 담은 2008년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화웨이는 다른 중국 기업 단둥커와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이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8년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면서 300개의 음성통화를 동시에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층 2,500명이 모니터 대상이었는데 가입자가 늘면 감시 시스템도 늘릴 계획이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3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다고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고위층 전용의 별도 이통망에서 오가는 음성통화나 데이터 내용을 모니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5월 북한의 조선우편 통신공사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만나 이통망 구축을 논의한 회의록에서 확인됐다고 38로스는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임항한 모니터 시스템은 2,500대를 대상으로 300개 음성통화와 300개의 데이터 통화를 동시에 모니터하도록 계획됐습니다. 가입자가 늘면 모니터 능력도 같이 늘려간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에는 60명이 동시 접속해서 감시할 수 있고 데이터 갈무리를 위해 7TB 규모의 저장 시스템도 계획돼 있었습니다. 38로스는 북한이 통신망을 도입하면서 체제 전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회의록에도 보안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명기돼 있었다며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용천역 사고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암살 시도였는데 여기에 이통망이 사용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실제 2008년 고려링크를 설립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망을 따로 뒀고 고위층 전용망을 따로 만들어 자체 개발한 암호화 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 암호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38로스는 덧붙였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동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중국 군용기가 우리 측의 동해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한 뒤 동해상으로 북상하다가 러시아 군용기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에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출격해서 대응에 나서면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또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취재기자 통해서 연결을 드릴 텐데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영공을 침범했는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취재기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김세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조금 전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선 과정을 살펴보면요. 오늘 아침 6시 44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우리 방공 식별구역으로 우선 최초에 진입을 했고 중국 군용기는 카지드를 진입했다 이탈하기를 반복했다가 동해상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8시 33분 북방 한계선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서 같이 남쪽으로 향했는데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들은 8시 40분 다시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군용기 하나가 오전 9시 09분 러시아 독도 영공 침범했고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 등 전술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이후 3분 뒤 독도 영공에서 빠져나갔지만 오전 9시 33분 또다시 독도 영공을 2차로 침범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기는 또다시 경고 사격을 가했고 이 러시아 군용기는 오전 9시 37분 독도 영공을 이탈한 뒤 오전 9시 56분에 우리 방공 식별구역까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합참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내려온 배경과 의도에 대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의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절기에 맞추기라도 한 듯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더위 전망 알아봅니다. 정혜용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고 이제 한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삼복더위의 하나인 중복,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대서인데요. 중복과 대서가 이름값을 하듯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영동 지방입니다. 속초 아침 기온은 28.9도, 강릉은 28.6도로 밤사이 초열대야에 육박하는 밤 더위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35도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호남 지역도 추가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을 보면 강릉 34도를 최고로 대전과 광주, 대구 33도, 서울 32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대다수의 사람이 더위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목요일인 모레부터 주말 오전까지 비를 뿌린 뒤에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재판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어제 보석 결정까지의 배경과 앞으로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 먼저 오늘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오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 나왔는데요. 보석 전과 좀 달라진 모습이 있던가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와 같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가벼운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담담하면서 여유 있는 표정이었는데요. 보석 후 첫 재판을 받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지요? 보석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건 관계가 접촉 불가하다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보석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현직 판사인 박상원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박 전 심의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예. 어제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요. 증거 검증 절차만 계속되고 증인들은 연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점점 지연됐고 그러는 사이 구속기간 만료가 벌써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즉 다음 달 10일 자정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었는데요. 아직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200여 명이 넘는 만큼 재판부가 조건을 걸어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지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자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자택구금 수준의 보석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보다는 조건이 좀 완화된 수준입니까? 네, 검찰의 요구와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해서는 가벼운 조건이 붙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보증금만 단순히 비교해봐도 양 전 대법원장은 3억 원으로 이 전 대통령의 10억 원보다 많이 적습니다. 보석 보증 보험으로 대신했는데 현금은 129만 원만 내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외출을 제한하는 단서도 없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 관계인들을 제외하고는 접촉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접견과 통신 등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도 빠졌습니다. 예.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할 거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결국 수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를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풀려나거나 구속 취소 수준의 보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자택 구금 수준이면 보증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석을 거부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어제 재판부 결정 이후 변호인단이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엔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끝내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특히 우려를 나타낸 건 제3자 접촉 금지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보석 조건이 모호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양 전 대법원장도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도 그다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해 사실상 조건 없는 조기 석방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도 주 2회 재판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앞으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더 재판을 지연시킬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8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관련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 1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이마트, GS리테일 등 유통업체 관계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원료인 CMIT, MIT 성분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제조, 판매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삼척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돼서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70대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농촌 인력 수송 차량이었는데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일단 사고 개요 알아볼까요?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7시 반입니다. 15인승 승합차가 뒤집힌 사고였는데요. 사고 장소는 경북과 강원도를 잇는 삼척시 가곡면 석계제라는 고갯길 내리막이었습니다.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밀려 내려오다가 차가 뒤집혀서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고랭지 작업 노동자 16명을 태운 차량이 뒤집혀서 4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4명은 운전자를 포함해 내국인 2명, 태국인 2명이고요. 부상자들은 강릉과 삼척, 태백, 충남 홍성 등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 3명은 사고 직후에 사라져서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네, 사고 당시 제동 장치가 이상했다는 진술이 나왔었는데 사고 원인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병원에서 만난 부상자들 대부분 사고 당시 차가 이상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먹지 않으면서 차량 통제가 안 됐다는 건데요. 사고 승합차가 2002년 출고된 노후 차량입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론 운전 부주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삼척 석계제 910번 지방도로 심한 굴곡과 경사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도 경사길의 말발굽 형태, 이른바 U자 굴곡의 심한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왕복 2차선 좁은 차로여서 대형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하고요. 중앙선을 자주 넘나드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2003년 지방도로로 지정된 이후에 가드레일 보강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도로 사정 감안해도 너무 인명 피해가 큰데 몇 명이나 당시에 차에 타고 있었나요? 네, 사고 승합차에는 60, 70대 여성 7명, 그리고 30, 40대 태국인 남녀 9명 등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70대 여성들은 사고로 숨진 운전자 62살 강모 씨를 중심으로 한 팀을 이뤄서요. 주로 충남 홍성 지역에서 함께 농사일을 했습니다. 최근 일거리가 없자 강 씨가 지인을 통해 경북 봉화에 있는 쪽파 파종 작업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태풍 북상으로 작업이 연기되다가 어제 새벽 1시쯤에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서 5시간 넘게 장거리 이동을 했는데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면서 경북 봉화가 아닌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충남 홍성의 한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강 씨가 주선한 밭일에 동참을 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한 이유 아무래도 농번기 일손 문제, 부족 문제 크다는 지적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부상자들이 말하는 이들의 하루 일당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었습니다. 농사일 특성상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 떼약볕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농촌 고령화나 농업 인구 급감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건 뭐 다 잘 알려진 얘기죠. 파종이나 수확대 같은 이 농번기에는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지역에서까지 일손을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 이제 새삼스럽지가 않은데요. 자치단체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단기 인력을 요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난 승합차도 단기 인력 수송 차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중개인 등 인력 시장을 통해서 농사 현장에서 일하는 농사 현장으로 이제 일을 보내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모두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날 사고 차량에 탑승한 외국인들도 모두 불법 체류자로 알려졌고요. 사고 직후에 다친 외국인 3명이 병원도 못 가고 이 종족을 갑자기 감춘 것도 이런 이유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탑승 정원을 1명 넘겼는데 정원 초과는 아닌 걸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6명이 탔는데요. 15인승 승합차에 1명이 더 타는 건 도로교통법상 정원 초과는 아닙니다. 지방 도로의 경우에 승합차의 승차 인원이 정원의 110%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타거나 고속버스나 화물차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사고로 숨진 차량 운전자 60대 강모 씨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이 대형 인명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9년 충남 홍성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굴착기를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숨지거나 다친 이들도 이번 사고처럼 강 씨가 모집해간 마을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에 따른 차량 결함, 그러니까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삼척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보내서 정밀 분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여행으로까지 번지면서 일본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는 지난 17일에 이어서 두 번째 공식 사과를 내놨는데요. 갈수록 화력이 세지고 있는 불매운동 여파,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불매운동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여행업계에 조금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규슈의 사가현 지사는 뭐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불매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예.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행 같은 분야는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고 예. 이것이 실제 일본의 경제 또 일본 정치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전 동기 대비 이제 같은 비교를 해보면 일본 여행 한 70% 정도 급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급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물론 뭐 대도시는 아니겠지만 예. 중소도시에서 이제 드디어 좀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큐슈 사가현 지사 같은 경우에 실은 항공편 감소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지금 어렵다라는데 어렵다. 예. 그 사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우리 관광객이 거의 한 점유율이 60%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덩치가 빠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굉장히 예.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예. 것이죠. 지금 일본 지방공항들 위주로 조금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이타 공항은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98.5%라면서요. 참 우스갯소리로 예. 한국인 관광객 없으면 오이타 공항 문 닫는다라는데 예. 일본에 많이 가는 중에 이제 료칸 여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베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때 다 오이타에서 내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눈에 띄게 타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국인 이 관광객 점유율이 거의 98%에 이르고 야.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구 쪽에서도 예. 뭐 칸모난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광객이 거의 이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아직 단기적인 추세 아닙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의 적어도 지방 경제, 지방 관광 도시에는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년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지금 일본이 반일 외국인 관광객 목표가 4천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이제 이게 왜 경제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베노믹스를 3년 전, 4년 전에 실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었던 게 내수 소비,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관광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부양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 지지층을 좀 보면 뭐 농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와 이 관광 쪽 종사자가 아베 지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이제 해외 관광객은 3천만 명인데 아베의 목표는 이제 4천만 명을 채우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말 기준 3천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 비중이 한 4분의 1. 700만 명, 8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만에 하나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 관광객이 점점 이 불매 운동이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관광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아베를 적극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일본 관광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유니클로 가성비 좋아서 이전에 한국인들도 많이 찾았던 이런 브랜드인데 지금 매장에 가보면 한국인 소비자는 뭐 거의 없고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만 좀 몇 명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니클로가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 네.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가성비 대비 뭐 좋은 그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가 대륙별로 좀 점유가 나뉩니다. 바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한국이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1, 2, 3이죠. 유럽에서는 뭐 H&M이라든가 자라들이 이렇게 나누기 있는데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1조 3,700억.
영업이익이 또 거의 2,300억이 넘게 나게.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이 예.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알짜 시장인데 처음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무례한 사과를 했었죠. 그래서 예. 이제 두 번째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니클로에 대한 이 불매 운동도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진에서는 긴장감이 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히트텍, 경량 패딩 이런 것들이 주력 상품인데 겨울철 곧 다가오고 패션이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이 재고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일본 우익들은 한국 불매 운동이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는 좀 더 똘똘 뭉치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예전에 불매 운동하고 좀 다른 양상은 뭐고요? 이 파장이 어느 정도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SNS의 힘이 좀 있습니다. SNS의 힘. SN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막 확 불타오르고 끝나고 구심점도 하나였고 뭐 이런데 지금을 보면 그 구심점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뭐 노노재팬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엄마들의 모임인 맘카페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움직임에서는 전 연령층이 다 같이 이 불매 운동에 합세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죠.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과거에 이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뭐 40, 50대도 그렇고 젊은 층도 그렇고 이게 전 연령층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기 때문에 뭐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이게 뭐 단기 불꽃처럼 확 타오르고 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게 거의 중장기적으로 더 확산되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이전과는 가능합니다. 달리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걱정이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반도체 수출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네. 예. 일단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면 수출이 거의 한 뭐 15%, 16% 줄었는데 세부별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거의 30% 가까이 폭감을 하고 급감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실은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여파가 크고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뭐 디램이라든가 DDR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앞으로 8월, 9월, 10월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지난주 급등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을 놓고 많은 뭐 투자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도 뚜렷한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주가를 좀 보면 SK 하이닉스는 7월 초 일본이 경제 보복을 카드를 꺼내든 이후 거의 10%, 12% 넘게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연일 그냥 무턱대고 매수입니다. 무턱대고. 묻지마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현물 가격이 꽤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공급 안 하면 수급에 차질이 미칠 것이다 해서 어쨌든 현물가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대목도 있고 아마 시장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걸 장기전으로 못 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 배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경제 보복의 여파가 없다. 이렇게까지 낙관은 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금융 분야도 그렇고요.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이 얼마나 앞으로 추가 보복이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WTO 이사회가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우리 정부 요청으로 이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 건데 일단 WTO 일반 이사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WTO에서 가장 뭐 힘이 세다, 입김이 세다 되는 게 이제 강요회의입니다. 강요회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열리거든요.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에 열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안 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이제 일반 의사회가 그 다음에 최고 결정 기관으로 위치를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가 어쨌든 아젠다로 밀어 넣고 여기에 김승호 실장이 가서 아마 공론화, 여론전을 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과정과 물론 이제 백색 국가 화이트 리정이 이제 연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이게 끝나면 바로 아마 일본은
우리를 백색 국가의 지정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예. 의견 수렴을. 그래서 오늘 여론전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김승호 실장이 직접 나섰다고 했는데 이분 별명이 후쿠시마 명장이라면서요. 네, 후쿠시마 예. 판결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지난번 그만큼 수산물. 치밀. 예, 이번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판결을 뭐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다 예. 실망했을 때 이제 김승호 실장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 판결을 뒤엎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하는 바가 큰데 예. 어쨌든 이번에 뭐 제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쌓아서 여론전에서 일본을 좀 압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일반 이사회에서 여론전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수생 중에 딱 띄는 2명 중 1명.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까지 하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출발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지금은 무소속인 이현주 의원인데요. 어제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에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현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나? 오늘 한 언론 보도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도 심상치 않은데 보수 통합 어디로 갈지 잠시 뒤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